자, 가는 보니까 법규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나는 문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번부터 문제 보시면은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 2, 3번 가를 보니까 법 해석, 법 이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4번하고 5번 나를 보니까 문서, 전자기록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2번은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가의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건데 실정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해석의 목표 그리고 대법원이 나옵니다. 주체와 관련된 얘기가 있나 봐요. 자, 3번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은 나에 있을 건데 기억은 공문서, 니은은 사문서.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으실 거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하늘색 밑줄이 굉장히 많죠? 출제된 선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4번은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나에 있을 겁니다. 근데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를 종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돼요. 자,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위작을 판단할 때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위작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지? 자, 그럼 이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가를 읽으세요. 가를. 자, 5번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상황만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갈게요. 자, 규범. 자,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규범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나 윤리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법하고 윤리의 공통점이죠. 자, 규범은 지침을 제공한다. 자, 법규범은 다른 규범들하고는 달리, 다시 말해서 윤리 같은 것과는 달리 차이점이에요. 법관이 재판을 할 때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맞지? 여러분아,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윤리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뭐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요? 법률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요. 자, 법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실정법인데, 자, 그럼 실정법 아까 문제에 나오잖아요. 실정법은 뭐다? 국가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몇 조 몇 항, 뭐 민법, 형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정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들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실정법에는 법률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법관이 재판을 할 때가 나왔잖아요. 법관이 재판을 할 때 법규범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했어요. 자,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을 하려면 그 법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뭐를 해야 된다? 법 해석을 해야 한다. 자, 굳이 작은 따옴표 달아놨습니다. 잘 보셔야죠. 자, 모든 단어를 법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조문에 사용된 단어 중에는 법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1000만원 이런 것들은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실정법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들 중에는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은 걸로 유추했을 때 여러분, 자, 실정법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은 사람마다 어떨 수 있지? 그렇지, 다를 수 있지. 그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지?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자, 법률의 해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근데 가에서요, 위작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의 법체계를 이용해야 된다 했잖아. 맞지? 여기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한다는 내용 나오죠?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법 이념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을 해석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만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법의 이념을 잘 실현할 수 있을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법의 이념이라는 건 뭔데? 정의, 법적 안정성, 판목적성, 구체적 타당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게끔 법을 해석해야 된다. 자, 그런데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려면, 이런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법조문을 당사자나 사안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안정적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구체적 타당성 이념하에 저촉될 수가 있대요. 자, 여러분, 구체적 타당성 이념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 법을 해석하는 목적은 법의 이념을 더 잘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인데, 법의 이념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법의 이념들끼리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지키려고 하면 다른 하나가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저촉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실정법 해석의 영역에서 구체적 타당성 이념은 법적 안정성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선시 되는 걸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아, 자,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이념 중에서 우선시되는 건 뭐예요? 법적 안정성이에요. 왜? 구체적 타당성 이념이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써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구체적 타당성 이념은 법적 안정성 이념을 해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이념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이념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정법 해석의 영역에서 법의 이념들 사이에서 우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정법 해석을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라는 거죠. 자, 이 목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할 거예요. 첫 번째, 실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법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실정법 해석을 한다 라고 보는 견해와, 실정법 제정 당시에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실정법 해석을 한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야. 자, 이때 입법자라는 건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게 입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회의 입법자가 국회예요. 국회. 그래서 법을 만들 당시에 국회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실정법 해석의 목적이다. 자, 그리고 대통령령의 입법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정법 해석을 목표를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해석의 목표는, 자, 해석의 방법과는 다른 개념이래요.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방법은, 자, 해석의 방법은 뭔데?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의미 파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 목표하고 방법은 다르다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자, 목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의 목표하고 해석의 방법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을 해석의 목표라고 본다면,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 관점이 있었잖아요. 후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해석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자, 이렇게 목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하고 방법은 다른 거지만 목표하고 방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자, 그러면 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데? 자,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얘기해 줄 거예요. 먼저,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국어어법에 따라서 파악하는 물리해석. 자, 물리해석이라는 거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국어어법에 따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 해석은 해석 대상인 법조문의 의미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문들과 비교해서 파악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 비교 대상은 같은 법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조문,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법조문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도 있대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아. 여기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거는 입법자의 의도와 관련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이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보면은요. 자,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한다 했지. 자, 이거는 지금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 해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리고 물리 해석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아까 지금 두 번째 관점, 아까 실정법 해석의 목표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에서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해석의 목표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지. 아까 이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은 역사적 해석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내용이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또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해석 방법들 사이에 적용 순서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 제시된 해석 방법만 해도 4가지였잖아.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어떤 규칙이 있어야 뭔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대법원은 물리 해석만으로 법조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때 그때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인 거예요? 물리 해석인 거예요. 이걸로 해석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방법들 있죠. 체계적 해석이라든가 역사적 해석이라든가 목적론적 해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부분 동의해요. 하지만 이 이외의 방법들 중에서는 뭐를 우선시할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대요. 네. 자, 그러면 가를 읽었으니까 가와 관련되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법규범과 다른 규범. 아까 여기서는 다른 규범 윤리를 예로 들어줬어요. 자, 법규범과 윤리의 공통점은 첫 번째 문장에 있었죠. 구성원들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한다. 자, 차이점은 법규범은 법관들의 재판 근거가 된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2번. 법의 해석과 법의 이념 간의 관련성. 맞죠? 법 해석은 법의 이념을 고려해야 된다. 했어요. 자, 3번. 해석 방법 나왔죠? 해석 목표 2가지 관점 나왔죠?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도 설명했어요. 자, 해석 목표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거. 자, 2번은 가에 대한 이해니까 가만 가지고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실정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대표적인 유형이 법령이 있었죠. 자, 어떤 유형이든 국회가 입법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법률은 국회가 입법자,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입법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자, 법관이 실정법을 적용하려면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 전부에 대한 해석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3개월 1,000,000원 있었죠. 자, 3번. 해석의 목표는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죠. 자, 이 견해는 아까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맞는 거. 자, 4번하고 5번은 사실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인데요. 4번, 대법원은 물리 해석과 다른 해석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가 우선 적용돼야 된다? 물리 해석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었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 물리 해석을 우선 적용하고 물리 해석이 안 될 때 어떻게 된다? 다른 해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자, 5번. 대법원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실정법 조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 방법이 있으면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아까 단어나 문장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뭐예요? 물리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법률의 해석에 가장 우선시되는 방법이 아까 뭐였네? 물리 해석이었지. 근데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 찾아야 되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가를 이제 읽어야 나를 읽어야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가 저 밑에 이 마지막 한 줄은 왜 꼭 이렇게 남겨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맞지? 좀 이렇게 이거 해주고 싶어. 이거 뭐냐? 이거 엔터 누르고 싶어요. 자, 나에서는 문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일단 문서의 개념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 자, 이러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자, 항상 근데 주제통합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 제시문의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가 제시문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범죄 방법에 따라 뭐가 있다?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위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행위인 거예요. 자,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내가 뭐를 만드는 거야? 병원 진단서를 만드는 거야. 자, 그거는 위조가 될 겁니다. 자, 변조는요,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자, 성적표를 발송받았어요. 자, 송이는 성적표 작성 권한이 없어. 자, 근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거야? 7자를 1로 바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변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위조하고 변조의 공통점은 문서 권한 작성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다는 거고요. 차이점은 위조는 만들어내는 거고 변조는 변경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에 비해서 허위 작성은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는 허위 작성은 진단서 말고 얼마 전에 싸이 같은 경우에도 대리 처방해가지고 문제가 막 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이 의사에게 있어요. 그지? 근데 그거를 자, 오늘 너무 학교가 오늘 너무 출근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샤브샤브 해가지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어. 그건 뭐인 거예요? 허위 작성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범죄 행위에 따라서 얘기하잖아요. 자,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행위들을 할 때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행위들을 했다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닌 거야. 뭐가 있어야 돼? 그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문서를 사용하는 범죄인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범죄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서는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자, 공문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주체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 공문서. 자, 그 밖에 단체나 개인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는 뭐? 사문서라는 겁니다. 사실 공문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문서 변조인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문서에 대해서는 위조하고 변조만 처벌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원칙이니까 예외도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뭐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허위 작성은 처벌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허위 작성은 똑같이 문서 조작인데 처벌이 안 되느냐? 공문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이 됩니다. 근데 사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느냐? 공문서와는 달리 사문서는 허위로 작성을 하더라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여러분, 아까 허위 작성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죠? 그거 문서를 잘못 작성하는 거였잖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거였잖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만들 거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송이가 이거 갖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송이랑 샵해봐 해가지고 성적을 맨날 3등급 받았는데 1등급을 올려줬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송이가 걸리면 혼나겠죠. 자, 나도 혼나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로 자서를 작성했을 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봐봐. 여러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데 그럼 만약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면 범죄 행위로 보겠지.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는 따로 법률에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작성 사문서의 허위 작성도 처벌을 받으려면 일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여야 되고요. 이 법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법률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 자,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의사는 공문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진단서의 허위 작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 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인터넷 사회가 발달하면서 전자문서로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보편화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신설되었어요. 왜?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거든. 그래서 법조문이 신설이 된 거야. 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벌의 조문은 다른 실정법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실정법을 해석하는 거네. 아까 가에 나왔던 거네. 실정법 해석과 관련 이 부분이 그럼 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겠다. 이 부분 잘 읽어야 되겠네. 자, 범죄와 형벌은 여러분 개인의 그 인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므로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서를 처벌하는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신설한 거예요. 엄격하게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자기록 조작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문에 보면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문서든 공문서든 가리지 않아요. 여기서는 위작과 변작이 처벌 대상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 종이 문서에 대해서는 위조와 변조와 허위 작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자문서에는 위조와 변조와 허위 작성이 아니고 위작과 변작이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처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물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돼요. 자, 그러면 전자기록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일단 위작과 변작이어야 되고요. 주체랑 상관없이 사문서든 공문서든 사물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위작이 뭐고 변작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근데 이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위작이에요. 자, 이 조문에 사용된 위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해석이 다양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의 문장하고 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작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뉘어질 거거든요. 의견 구분해야 되겠죠. 자, 다수 의견은 문서에 관한 조문에서 사용되는 위조와 허위 작성 모두 뭐다? 위작이다. 자,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여러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물리 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고려해야 된다.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했대요. 자, 만약에 위작과 위조를 동의어라고 본다면 다시 말해서 뭐를 빼고 허위 작성을 빼고 위작하고 위조만 동의어로 본다면 자, 아까 여러분 전자문서에서는 공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은 처벌이 됐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위작을 허위 작성은 빼고 위조하고 같은 개념으로만 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공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작에 뭐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허위 작성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게 누구의 의견? 다수의 의견인 거죠. 안 가나?
내일 6시 반. 자, 이에 비해서 소수 의견은, 자, 허위 작성 빼고 위조와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위조와 같은 의견. 자, 그래서 전자기록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문을 신설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한 입법자료에 의하면, 그럼 이건 여러분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입법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가에서 나왔던 무슨 해석이에요? 역사적 해석. 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 위조하고 위작이 같은 걸로 봐야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러 가자. 1번, 2번에서 2번 가야죠. 아까 2번에서 답 못 찾았, 1번에서 답 못 찾았거든요. 4번. 자, 문서에 관한 변제의 유형은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이렇게 범죄 행위에 따라 소개하고 있는 거 맞죠? 자, 5번이겠네요. 그럼 답은 전자기록에 관한 범죄의 처벌 범위는 여러분 주체 작성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문서는 달라지는데 전자기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틀린 거 5번. 자, 3번 가죠. 자, 공문서와 사문서. 자, 공문서의 위조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자, 위조는 여러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거 맞죠? 자, 니은의 허위 작성은 법률로 정해진 작성 주체자만이 저지를 수 있다. 허위 작성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기억은 공문서는 공적 주체, 정부나 지방자치만이 이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 맞죠? 자, 5번. 여러분, 범죄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어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4번 맞는 거. 자, 5번이 틀렸죠. 자, 변작은 여러분, 공문서, 사문서, 문서, 위작 변작은 공문서, 사문서 같은 문서와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전자서류와 관련되는 겁니다. 전자기록이랑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을 범죄 행위로 봤고, 니은은 위조하고 변조를, 사문서에서는 위조하고 변조를 범죄 행위로 봅니다. 자, 그리고 4번. 아까 했던 내용이다, 여러분. 자,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다시 말해서 물리 해석을 할 수가 없으므로 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법조문의 내용을 물리 해석에 의해 파악할 수 없을 때 전체적인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가 보기도 길고 좀 복잡했을 거거든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 땡땡법 제5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고령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임대주택인 X아파트 중 한 채를 배정받을 수 있고 그 후 10년을 거주하면 배정받은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네. 자, 그래서 땡땡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같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고령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땡땡법 제4조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땡 아파트 땡동 땡땡호를 배정받아 10년 이상 거주한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거에 따르면 이 사람 뭐 할 수 있네? 주택을 분양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분양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관리기관인 을이 갑에 대한 분양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법 제5조에 의한 분양을 받을 자격은 임차인으로서 배정 신청을 한 후 10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라고 규정한 땡땡법 제7조를 근거로 제시했어요. 자, 땡 아파트 땡땡동 땡동에 대한 배정 신청과 임차계약 체결은 모두 병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갑이 신청했잖아. 근데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 병의 명의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당시 갑이 몸이 불편하여 갑의 지인으로서 땡땡법 제4조의 고령자의 요건을 갖춘 변이 갑의 입주를 전제로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거절한 이유가 뭐인 거야? 자, 이 법에 대해서 물리적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임차인으로 배정받은 사람이 10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실거주 10년은 했지만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갑이 몸을 불편해서 그렇게 했다 했지. 자, 그런데 땡땡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은, 자, 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한정된 임대주택을 법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중 그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법의 목적에 따르면 갑이 몸이 불편한 고령자였잖아요. 실제로 10년 거주를 했잖아. 실거주를 했잖아. 자, 그러니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이 법의 목적에 맞춘다면 갑에게 분양권을 줄 수 있겠네. 그지? 자, 땡땡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의하면, 자, 이 논의를 반영한다는 거는 무슨 해석이고? 역사적 해석이에요. 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타인이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에 따르면 갑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한편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땡땡법 제6조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신청을 타인이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명의로 신청이 되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이 실제로 거주했으면 적법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땡땡법 제6조에 의하면 갑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지? 자, 이렇게 여러분, 아까 앞에서 가에서 우리 어떤 얘기 했냐면, 자, 법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때 다양한 법조문을 참고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때 법조문이라는 거는 뭐 동일한 내용을 다룬 다른 법조문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참고해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된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아까 체계적 해석이었어요. 체계적 해석. 여러 가지 법조문을 참고해서 하는 거. 그래서 법조문의 의미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문들과 비교해서 파악하는 것은 체계적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여러분, 대법원이 가장 먼저 적용하는 해석 방법은 뭡니까? 물리 해석입니다. 물리 해석이라는 거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잖아. 자, 거기에 따르면 갑은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죠. 그지? 자, 갑이 X동 땡동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땡법 7조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그럼 맞는 거예요. 자, 위작의 문제가 된, 자, 이건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한 거니까 이제 위작으로 본다는 거야. 자, 위작의 의미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이 사용한 해석 방법, 아니네. 자, 이게 위작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까 나에서 위작의 의미가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이 사용한 해석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위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수가 사용한 의미 방법은 뭐였습니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다른 방법 뭐가 사용됐었지? 여러 법조문을 비교하는 체계적 해석이 사용됐었죠.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땡땡법 제6조라던가 땡땡법 제1조 등을 고려했을 때 갑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겠죠. 다른 법과 비교한다면. 자, 4번 실정법 해석의 목표가 아까 뭐였습니까? 이 고령자에게 실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거였잖아요. 자,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즉 역사적 해석으로 본다면 갑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답은 5번일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사적 전자 기록의 허위 작성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해석 방법. 아까 뭐였는데?
역사적 해석 방법이었잖아요. 자, 거기에 따르면 여러분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는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 자, 아까 입법 목적이 뭐였습니까? 땡땡 1조. 아까 여기서 땡땡 1조에 의했을 때 받을 자격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받을 자격이 있어야지. 땡땡 1조 목적. 그래서 고령자 중 실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러니까 분양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자, 이 문제가 굉장히 보기가 길어가지고 사실 보기를 읽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하고 나에 나와 있는 법 해석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보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